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그리고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진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미래형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스스로 이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21세기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랭귀지가 필요하다. 어떤 랭귀지? 컴퓨터와 자유자재로 대화할 수 있는 랭귀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보상을 많이 받는 건 융합형 인간이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자신감과 적응하고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는 역량. 그렇다면 현재 우리들은 미래형 인재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산업 구조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전 세계는 이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20년에 요구되는 교육 목표로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력, 사람 관리, 협업 능력 등을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교육 시스템의 변화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4차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는 맞춤형, 문제 해결형 교육을 통한 통찰력을 갖춘 창의적인 지식인을, 그래서 통찰력을 갖춘 종합형,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틀로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확대 보급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교육도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교육대 토론 3주 연속 기획 그 마지막 시간인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인재를 위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 지금 토론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상과 현실의 경제가 사라지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옮겨가는 사회.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난주까지 EBS 교육대 토론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토론해 보았습니다. 3주 연속 기회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과 이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심도 깊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나오셨습니다. 국회 제4차 산업혁명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죠. 국민의당의 신용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나오셨습니다. 이영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의 박태현 원장님 자리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화여대학교 교육학과의 정재용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에 참가해 주신 네 분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과연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육 분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보고자 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재 양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부터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께서, 이영 차관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자료 화면에 이미 좀 지난번 토론에서 정리가 된 의견들이 좀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나게 되면 실제로 인공지능이 출현하면서 어떤 그런 단순한 지식을 활용하는 이러한 직업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닌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풀고 좀 더 여러 가지 것들을 융합해서 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창의 융합형 인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의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융합을 할 때 실제로는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러니까 협업을 할 때 그 협업 내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인성도 잘 갖추고 이러한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마 이게 이 4차 산업혁명이 되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이 사회가 조금 이 양극화나 이런 것들이 또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따뜻하게 접근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이영 차관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일 중요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능력. 아이디어. 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 사람들이 지금 뭐를 원하는가를 아니면 지금 이 시대가 뭐를 필요로 하는가를 잘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통찰력. 그리고 이제 모험 정신과 도전 정신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협업을 잘하고 하려면 그 공감을 한다고 해야 네, 할까요? 이렇게, 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하고 공감할 줄 있는 능력,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부분 뭐 의견이 일치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하는 교육, 인재 양성의 방향은 이런 앞으로의 인재 양성 방향하고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영 교수님. 네. 현재 학교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실은 공급자가 정해서 그것을 전달해주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정해져 있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 사회 또는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에서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 기술이 굉장히 많이 출현하고 또 새로운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방식의 어떤 지식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맞춤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역량,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종전의 교육은 획일적인 교육이었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럼 우리 교육부나 교육학장님들은 다 뭐 하셨나요? 그동안에 이렇게 획일적인. 사실은 이런 획일적인 교육의 한계를 한 지난 100년 이상 네. 이걸 해결해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노력을 해왔었는데 했는데 사실은 한정되어 있는 어떤 재원과 시설,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협적인 요인도 되고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맞춤형으로 학습할 수 있고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좀 마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아주 좋은 기회가 돼서 그 네. 교육의 풍토를 바꾸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박태현 원장님께서 예, 뭐 여러분 말씀하셨다시피 여태까지는 뭐 지식 습득 이런 거 위주였는데 이제는 뭐 창의력, 상상력 이런 것들이 새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찍이 벌써 머리 가장 좋다고 하시는 그 아인슈타인께서 이미 imagination, 상상력이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라고 이미 갈파를 하셨습니다. 네. 이 연말에 발간되는 MIT 리포트를 보면은 그 MIT에서 이제 자기네 학교 통계를 내는데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신선한 충격을 느꼈는데 네, 어떤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통계, 뭐 대기업에 얼마나 취직을 했는지, 공무원 시험, 뭐 사법고시, 뭐 이런 거 통계를 내는데 예. MIT에서 낸 리포트들은 자기네 졸업생이 나가갖고 이 세상에 없는 직장을 얼마나 창출했는지, 새로운 잡을 얼마나 창출했는지 그런 통계를 자랑스럽게 내는 걸 봤습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야지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나라의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뭐 수도 없이 많이 얘기를 해 왔었죠. 교육 개혁, 교육혁명 많이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고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영 차관님, 어제 뭐 또 어떤 중요한 계획을 발표하셨다면서요? 예, 저희 교육부에서 실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빨리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도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교육과정을 바꿨다.
교육 체제를 바꿨다 그러면 실제로 그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년, 대학교까지 나온다 그러면 16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걸 바꿔도 실제 우리가 뭐 사회에서 바뀌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2030년이 넘은 이후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교육 개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그 발표한 계획은 이제 지능정보 사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좀 다르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능정보 사회에서 실제로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조금 더 그 우리 교육부 입장에서 실제로 제도까지 다 보면서 세세한 제도까지 보면서 이러한 개혁의 방향들을 좀 시안으로 발표를 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네네. 네. 저희가 이제 그 방향은 이제 5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5가지로 네. 설정을 해서요. 네. 이제 이미 앞에서 인재상을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사람 길러진 인재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리고 다양하게 활동할 줄 알아야 되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업할 줄 알고 네. 그리고 또 컴퓨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쓸 줄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5가지로 유연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학사제도나 학교의 제도가 조금 유연화돼서 좀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거에 맞춰줘야죠. 학생들이 예. 필요한 거에 맞춰져서 바뀌려면 지금처럼 모든 교과 과정이 다 정해져서 이 과목을 꼭 들어야 되고 예. 요것을 그냥 성적을 봐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저희가 유연화 대표적인 거가 이제 아마 논쟁거리이지만 고등학교를 학점제로 바꾸겠다. 좀 좋아 보이는데요? 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네. 그리고 또 자율화라고 그러는 것은 네.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자유롭게 융합 수업도 하시고 네. 본인이 다른 방식으로 평가도 하시고 학교도 좀 다르게 움직일 줄 알고 이렇게 자율화하겠다는 그동안에는 뭐 교육부에서 너무 지시를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인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이제 경직적인 요소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학년제 뭐 이런 것들도 경직적이고요. 저희가 이제 무슨 뭐 입시제도도 어떻게 보면 좀 경직적인 것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또 바꿔야 되겠다. 네, 그리고 또 네. 저희가 이제 3번째 제시한 것은 아까 우리 정재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회입니다. 네. 이게 어떤 그 새로운 인공지능이 나타났다는 건 뭐냐 하면 학생들이 학습할 때 그 학생의 어떤 능력, 적성, 진도에 맞춰서 뭔가를 따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네. 그래서 그것을 학습을 좀 더 개별화, 맞춤형으로 가겠다는 계획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화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아까 우리 모두의 자료 화면에도 나온 것처럼 많은 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어떤 사물들의 인공지능들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기서 이제 반응을 하고 그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 하는 능력, 그리고 그걸 논리적으로 생각해낼 줄 아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문화 얘기했고요. 마지막 인간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협업할 줄 알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알고, 인성도 갖추고, 예술, 체육 이런 교육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5개 방향으로 정리해서 저희가 어제 발표를 드렸고요. 이건 시안이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지향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책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요소들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네. 이제 뭐 학점제도 그렇고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도 그렇고 뭐 실제로 굉장히 자율적인 학사 운영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을 제안을 드렸고 이것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논의를 통해서 내년 중반까지는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내년 중반까지요? 네네. 예. 저기 사회자분은 좀 더 빨리 했으면. 제가 지금 이제 차관님께서 저렇게 교육 정책 중점적인 추진 전략을 세우신 거는 정말 뭐 지금 금방 시작해도 사실은 빠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교육 정책을 개선한다고 할 때는 주로 이렇게 대입 제도랑 그다음에 이렇게 제도권의 그 중고등학교의 그 교과 과정이라든지 교수 방법을 자꾸 논의를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는 그보다는
유아교육이나 초등학교 교육을 빨리 바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이제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대학교 입학하고 교육제도를 연관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제 선행학습이 돼 있고 네. 교육 기득권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층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제도를 이렇게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힘듭니다. 아까 이제 점수제 대신에 학점제를 얘기를 했지만 그럼 당장 학점제를 가지고 그럼 대학 입학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바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쪽도 이제 바꿔야 되지만 지금 기득권이 적은 유아교육이나 초등학교부터 제대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이제 차관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교육을 바꾸는 거 다 지금 동의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태어나서 첫 번째 목표가 어떻게 하면 대학 잘 들어가는 게 이게 목표거든요.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대학 진학률이 아직도 70%, 80%인데 저 유럽의 선진국들 보면 20%, 30%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끌어내려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교육은 입시를 따라서 사람들이 하게 돼 있고 학부모님들도 학교에서 그런 거 벗어나면 못하게 아무리 뜻이 좋고 그렇게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시 제도를 결국은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에 맞게 그게 선행이 돼야지 이게 쫓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시 제도도 좀 바꾸라는 말씀이시고. 네. 정재영 교수님. 그럼 제가 지금 교육부가 어제 발표했는데 사실은 좀 아쉬운 거는 요즘 언론에 이렇게 보도의 공간이 여지가 많지 않아서. 네, 요새 뭐 다른 기사가 많습니다. 네, 요즘 잘 저희가 알려지진 않은 것 같은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미래 학교의 방향을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제가 준비한 자료에 현재 학교와 미래 학교의 모습을 좀 비교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모습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제도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 150년 전에 화면에 나오죠. 학교 제도를 귀족들이 독점하던 교육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공급자 중심의 학교 제도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 과정도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된 매스 에듀케이션에 맞는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구조가 교육적인 측면도 강조됐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이런 선발의 기능을 상당히 부여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뽑아내는 이런 도구로서의 역할, 그게 바로 한 줄 세우기의 상대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규격화된 모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1,500개의 학교가 교실이 거의 다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런 현재의 학교가 사실은 산업사회의 어떤 종말과 함께 이제는 새롭게 변화해야 될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래의 학교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것을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에게 맞는 유연한 학교 제도가 필요한 것 같고, 유연하다는 단어가 여기서도 나오시네요. 네, 그 유연함이 사실은 학년제로 모든 저희가 사람에게 아마 저작권료를 좀 드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조금 개별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 어떤 유연한 학교제도, 그 예가 이제 학점제라든가 아니면 무학년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혼합된 형태가 유연한 학교제도라고 할 수 있고,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방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게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혼용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학생의 속도에 맞게, 학습 속도와 학습의 수준에 맞도록 교육을 제공해주는 맞춤형 교육, 그 다음에 평가도 동일한 시간에 얼마나 많이 맞췄느냐를 보는 어떤 타임 테스트 형태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보는 시간의 구애 없이 할 수 있는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파워 테스트로 변화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걸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능정보형 어떤 학교 시설들,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이런 학교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좀 변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선생님입니다. 교사의 양성. 그래서 교사의 양성도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선생님의 역량을 길러줘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행정도 통제와 관리 위주의 방식에서 네. 이제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학습에 성공할 수 있을까를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로 변한다면 이게 좋겠는데, 이게 빠른 시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완성을 2030년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걸음씩 예. 이렇게 걸어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030년 말씀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시간이 네, 걸리는 그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네. 네, 말씀 주시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이제 미래 학교 교육 방향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료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고 좀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아까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포럼을 했을 때 아침에 조찬으로 그 세미나를 하는데도 굉장히 200분 이상이 매번 참여를 하실 만큼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예,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오늘 여기 EBS에서 3번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아젠다가 생겼을 때 국민들이 거기에 어떻게든지 대비를 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면,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잘못 나온 것이 지금 이제 현상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부를 잘하고 나면 학생이 어떤 걸 하고 싶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학부형들에 의해서 이제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줄을 이렇게 그 학교에서도 사실은 지식을 얼만큼 가지고 있냐를 가르치고 그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줄을 세우잖아요. 저희가 수능 같은 걸 해서 줄을 세우고 나면 점수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의대, 그 다음에는 뭐 교대, 뭐 한의대, 치대 이렇게 이제 갑니다. 제가 그 자료를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교 뭐 세칭 얘기하는 이제 카이스트, 뭐 포항공대, 지스트, 뭐 이런 이제 5개 자료 나오죠? 예, 5개 대학교에서 그 대학을 나오고 로스쿨이나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이렇게 그 진학한 사람들이 5년간에 한 8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 최우수 그 과학기술 인재들이 그 과학기술 분야로 가지를 않고 이제 저런 쪽으로 가거든요. 법이나 의학이나 이제 그쪽으로 얘기죠. 간다고 하는 거는 학부형들이 선호를 하고 본인들도 이제 그 안정된 직업, 그다음에 고소득이 이제 어떤 도전적인 것보다는 그런 직업을 이제 선호하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사실은 의사가 각광받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의사가 하는 일을 기계들이 대신을 할 수도 있다고 이제 아마 1편인가 2편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도전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공부를 잘한 점수가 아까워서 의대를 간다. 점수가 아까워서 뭐 교대를 간다. 이런 풍토가 돼 있는 거는 이제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 데는 사실은 뭐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획일적으로 줄 세우는 그 제도, 풍토는 없애져야 될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그 외국 선진국에서 교육과정 개편을 하면서 시험을 보러 갈 때 휴대기기를 허용을 하느냐, 마느냐 자체를 이제 토론을 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수능 시험을 보러 갈 때, 요번에 휴대폰 갖고 가서 퇴장당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잘 풀어내는 거가 실력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를 잘한다는 개념이 이제는 완전히 깨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솔루션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거가 이제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미래 교육은 지금의 교육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조금 조심스러워서 조금 말씀드리면 아마 뭐 수능에 그 스마트폰을 허용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정말 어떤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개별 수업에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활용해서 그런 능력들을 보는 시험은 아마 가능할 거지만 수능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은 그렇다고 그러시고요. 또 혹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거, 실제로 창의적인 거, 융합적인 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학교도 바뀌어야 되고요.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된 것처럼 입시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학교는 실제로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로 참여하고 학생들이 질문하고 선생님들은 도와주고 학생들이 실제로 맞습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학교 수업이 바뀌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실제 그 학교에서 대입을 할 때 보는 것이 기말고사 성적이 내신 몇 등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과정들에서 선생님이 봤을 때 이 학생이 뭘 좋아하는구나, 뭘 잘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기록이 되고 그걸 가지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형태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뭐 추상적이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학 입시 제도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네.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정성스럽게 학생들을 보고 과목별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발달 상황이나 여러 가지 특이 사항들을 적어 놓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대학에서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분명히 한 줄 세우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볼 수 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물론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 생겨가지고 요새는 공정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예, 맞습니다. 네, 의정 교수님.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걸 좀 덧붙이자면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저도 이제 대학에서 입시에 관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성적, 그러니까 학생부에 나와 있는 그 내신 성적이라는 게 등급이 1.5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렇게 등급들의 평균을 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그것들이 대학에 주는 그 어떤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어떤 구성원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순위는 바뀌는 거기 때문에 서열의 의미는 사실 크지 않고 이 학생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익혀갖고 변화가 있었다 이런 모습을 학생부에 반영해주고 그걸 대학이 뽑아준다면 사실은 이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고 미래의 어제 발표한 교육부 내용에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결국은 학교가 기말고사라는 어떤 총괄평가, 얘가 배운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만을 가지고 서열을 매기는 방식을 넘어서서 얘 학습의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체크해주고 그걸 평가해주는 방식. 이게 대학에서도 아마 대학에서 평가하는 방식이 그런데 수행하는 과정도 보고 중간고사는 뭐 20%, 기말고사는 뭐 30% 이렇게 네. 반영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의 변화가 사실은 작지만 평가를 통해서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변화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청석에 오신 분들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토론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네, 마이크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자기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분당 교연고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윤석환입니다. 네.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이신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도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이 사회문화 발전은 물론 그 교육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현재 계시는 선생님 입장에서 이 전문가 선생님 여러분 나오고 계십니다. 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질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 육성을 위해서 과연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박혜연 선생님.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여태까지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 한계점이 이거를 학생들이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미분방 정식을 배운다 그러면 도대체 그렇죠. 왜 어디서 배워야 하는지도 모르고 배우세요.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이 자질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걸 배우면 실생활에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선생님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모티베이션을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훌륭한 선생님은 지식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그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얼마나 많은 동기부여를 해줬느냐 아니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맞는 적성을 얼마나 잘 찾아가게끔 해줬느냐 이런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선생님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워낙 꽉
짜여져 있는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이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시간마다 그 진도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 권한을 선생님들에게 부여해 드렸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평가도 다 배운 내용에 대해서 결국은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의 자율성도 사실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라는 게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 변화하는 이 교사의 역할로 본다면 국가교육과정을 최소한으로 규정해주고 네. 이것을 학교 현장과 그 아이들에게 맞춰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좀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많이 부여해 드려야만 네. 거기서도 평가의 자율성까지 같이 올 수 있고 왜 가르쳐야 될까에 대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적과 왜 내가 이 아이들과 이것을 학습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아마 거기서 그 과정에서 네.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 교수님은 자율권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자율권 예, 주고 맞습니다. 계십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게 어제 저희 발표한 내용하고 거의 나와 똑같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로 선생님들에게 정말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 운영할 수 있는 권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들을 대폭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제가 이제 그 어느 교수님한테 들은 것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제일 나쁜 수업과 제일 좋은 수업이 뭐냐. 네. 제일 나쁜 수업은 선생님이 물어보고 선생님이 답하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보면 선생님이 이거 뭐 배워야 되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학생은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선생님이 그냥 답하고 그냥 판서하시고 뭐 이게 제일 나쁜 수업이고요. 네. 아마 그 중간이 선생님이 물어보고 학생이 답하거나 아니면 학생이 물어봐서 선생님이 대답해주는 수업인 거고 제일 좋은 수업은 학생이 물어보고 학생이 답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은 정말 학생들에게 정말 흥미와 적성들을 이렇게 부추겨주고 이 학생들이 좀 토론도 하고 찾아가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형태로 이렇게 수업들이 바뀌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래도 성공적인 어떤 단초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학기제라는 것을 2013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올해 처음 이제 중학교 1학년하고 2학년 1학기까지 한 학기에 전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자유학기제는 수업을 이제 반으로 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진도를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수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만 하니까 그리고 진도도 상당히 자유롭고 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융합 수업도 잘 하시고요. 수학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도 하시고 그리고 평가도 당연히 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고 학생들이 굉장히 참여를 잘합니다. 그래서 모둠 활동들이나 여러 가지 재밌게 하는. 그래서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좀 확산시키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아주시겠습니까? 자기소개 좀 해줄까요? 네, 안녕하세요. 임용고시 1차 시험을 치르고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강대은입니다. 임용고시라고 하는 거는 교사 임용시험. 예,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예비 선생님이시네요. 질문하시고 싶은 거 좀 질문해 주시죠. 예. 현재 교육부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6대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역량들 중에서 어느 역량을 제일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량을 주도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지원하고 어떤 교수 방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거 먼저 샤워님께서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답변은 제가 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6대 그 핵심 역량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지식 정보 처리,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그 다음에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입니다. 근데 아마 다른 부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갖추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니까 당연히 그것을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을 다룰 줄 아는 이런 부분이지만 실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창의적인 부분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낼 줄 아는 것 그리고 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사소통과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해야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기회를 제공할 거냐. 그러면 당연히 교대, 사대 어떤 교원 양성 과정도 이것에 맞춰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업 방식도 그냥 단순히
교대사대에서 수업 방식이 만약에 정말 지식 전달형으로 된다면 그렇게 양성된 선생님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업 방식도 실제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가고 체험형으로 가고 또 선생님들이 실제로 동아리 활동도 잘 하셔야 되고요. 예체능도 실제로 해보셔야 또 학교 와서 그걸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 양성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요 재정 지원 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변화되는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들을. 교사 연수 이런 것도 바뀌겠네요. 네, 교사 연수도 저희가 체험형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받고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정보화와 기술 진보 때문에 각 분야별로 고도의 전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사회 요구에 맞게 학생들에게 그 교육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네. 학교가 좀 더디지 않느냐? 뭐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요. 학교는 펀더멘탈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를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전형적인 잡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해먹고 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떤 잡이 나타날지. 그러니까 어떤 게 나타나더라도 적응을 할 수 있게 기본 체력을 뭐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든 레슬링을 하든 기본 체력이 돼 있어야 하듯이 말이죠. 근데 이제 그다음에 사회에서 또 교육을 좀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학교에는 지금 학위가 있는데 박사, 학사, 석사 이런 학위가 있지만 평생교육을 하는 그런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맞춤형 혹은 기업 맞춤형 뭐 여러 가지 다양적인 맞춤형 그래서 곳곳에서 뭐 강의와 토론과 수업이 진행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고 기존의 학교 밖에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 아까 학점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학점을 따면은 뭘 따든지 그게 좀 사회가 인정을 해주는 그러니까 뭐 태권도에도 보면 검은 띠 있고 뭐 빨간 띠 있고 파란 띠 있듯이 이게 사회에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검은 띠면 저 사람은 이제 고수네. 그러듯이 사회적인 가방끈을 다른 시스템을 좀 만들면은 학교에서 기본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일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따로 배워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체계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꾸 오늘은 정책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분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무원인데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새로운 사항이 지적되면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단순히 이제 학력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거냐 어떤 대우나 이런 게 그게 결정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본인이 어떤 자격이 있거나 어떤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것들도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체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위한 단초로다가 이러한 학력, 자격, 경험을 연결해주는 어떤 동등성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체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가 역량 체계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KQF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물론 사회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고 사회 전체의 어떤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기본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그런 어떤 지식 정보를 학생들한테 다 전달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대학에서 저는 물리를 전공했는데 대학에서 물리 전공하고 박사학위 받았으면 한 20년 써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기술 진화 속도가 워낙 빠르고 정보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뭐 쌓아놓고 그걸 빼서 이제 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식을 지금 나오는 그 빠르게 발전하는 거를 빨리 학생들한테 전달하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이런 지식 정보들을 어떻게 원할 때 찾았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 지식을 전달해 주신다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사람이라도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 아까 저기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식을 전달해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 네. 어떻게 지식을 찾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사람, 어떻게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체험해 줄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사람. 아마 네. 그런 식으로 선생님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예, 물고기 맞습니다. 잡는 잡는 방법을 방법을 가르쳐주는 하는 이야기인데 학부모 한 분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10살, 8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박주리입니다. 네, 학부모 입장에서 궁금하신 걸 질문해 봐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초중고에서는 진로교육 집중학기 학년제로 학생 스스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있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교육을 해야 할지 네.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네, 정재현 교수님. 사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예. 제 아들이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인데 우리 아들이 원하는 건 이제 게임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럼 아들하고 대화를 할 때 항상 이런 제가 대화를 해서 설득을 좀 시키는데 사실은 요즘에 칼럼이나 전문가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저는 좀 동의하지 않는 게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근데 아이들이 원하는 것만 한다면 사실은 그럼 게임을 하도록 그냥 하루 종일 게임을 하도록 놔두거나 아니면 TV를 보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이 상황을 당뇨병 환자에 비유를 합니다. 아들도 이제 당뇨병 환자가 뭔지 이제 알고 있는데 당뇨병 환자가 찾는 것, 원하는 것은 당이죠. 설탕, 단 것을 원하는데 사실 의사는 설탕을 주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주죠. 그게 인슐린이든 아니면 치료제를 제공해 주는데 부모의 역할도 사실은 그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사이에서 아이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을 찾아주는 것, 이게 아마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조건 좋아한다고 해서 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식을 알기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펀더멘탈, 아까 말씀해 주신 기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즐겁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느냐인데 사실은 어린 나이일수록 스스로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부모가 학습할 수 있는 과정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사실은 중국 고사의 발묘 조장이라는 게 있는데 싹이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할 때 농부들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싹이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 뽑으면 결국은 말라 죽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하기 쉬운 어떤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발묘 조장의 그 예시인데 아이들은 이게 서서히 기다려주고 물을 주고 양분을 줘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피어날 수가 있는 건데 너무 빨리 이것을 잡아 뽑으려 하는 것. 요즘에 특히 초등학교에서 제가 보니까 영재교육 열풍이 막 불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영재이기를 다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영재면 스스로 피어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 그게 아마 두 가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함께 찾아주고 또 아이가 피어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는 것. 이게 아마 부모의 역할인 것 같고 이거는 미래에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변하지 않을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신 의원님.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애가 이제 다 커서 결혼을 했는데 저는 지금 같았으면 제 애를 잘못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애가 상당히 이제 모범생으로 컸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웬만하면은 불편해도 참고 모나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따르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불편한 거를 느껴야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사실은 예민하게 키워줬어야지 되는데 그냥 웬만하면 참아라. 이렇게 키웠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조기 진로를 결정을 해준다 하는데 우리 때는 그게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잡으면 평생 살 수 있었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직업이
뭐 적게는 10개에서 한 20, 30개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직업이 10번이나 예, 20번이 직업이 이제 바뀔 한 수가 가지를 온다. 가지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이제 그때그때를 해야 된다고 생각. 그래서 이제 평생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학부모들이 미리 지금 예측을 해가지고 얘가 컸을 때 이걸 가면은 뭐 네 앞으로의 그 삶이 안정될 거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은 좀 틀린 얘기거든요. 예측하기 어렵다.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친구들이 지금 아직 어린 친구라 그러면 어떻게 친구들하고 소통을 잘할지, 사회적으로 사회성을 어떻게 키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인성을 키워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열중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어떤 태도나 이런 거를 가르쳐줘야지, 어떤 거를 부모가 생각해서 네 진로는, 네 적성은 이거니까 이쪽으로 가라. 이거는 좀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짧게 한마디만 학부모님이 해서 그런데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 가정교육이 조금 인성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선생님 존경하고, 이게 위해주는 그런 교육이 저는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도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고 집에 가서 맞았다 그러면 또 맞거든요. 뭘 잘못했길래 또 맞았냐고. 근데 요새는 학교에서 맞고 집에 가서 맞았다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화를 내고 학교 쫓아갖고 때린 선생님이 누구냐. 때린 선생님도 없죠. 이거부터가 그러지 말아야지 될 것 같아요. 이 학부모님이 애들 교육을 시켜서 선생님은 존경해야 된다는 자세가 돼야지 뭔가 교육이 되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죠. 자, 마이크 잡아주십시오. 한 분 더 말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취업 중인 전유수입니다. 예. 지금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셨군요. 예. 그럼 이제 새로운 직장을 찾고 계신 입장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실례하지만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말씀하시죠. 40대. 그러시군요. 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은 점점 직장이 잃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4차 혁명 시대에 그 실직 문제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엇보다도 일단 평생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평생 교육을 시작하려고 해도 뚜렷한 그 방법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와 같이 대한민국 중년층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생 교육을 배우면서 또 자기 개발을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뭐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절실하신 문제이시죠. 이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평생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죠. 이제 학교 어느 학교 나왔다는 그 학벌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그러고 직업도 뭐 20번 바뀐다고 그러시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재현 교수님? 사실은 정부 부처를 본다면 직업교육, 재취업에 대한 직업교육은 교육부보다는 이제 고용노동부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평생교육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진로나 직업과 관련된 어떤 교육, 재교육 과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가나 아니면 취미 생활과 관련된 이런 평생교육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금 질문은 이제 직업 능력과 관련된 평생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다양한 직업 그 교육 훈련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그 센터들에 가보시면 진로 직업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딱 직업과 관련된 직업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 또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한다면 그거를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어떤 정보와 다양한 방식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기술을 습득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연세가 많으실수록 이런 거에 좀 둔감해지시고 하시는 일에만 이렇게 몰두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취업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들 아마 학부모들도 자녀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언어만으로는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잘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 맞는 이런 의사소통의 방식과 이런 내용들도 같이 아마 하셔야 되고 어떤 분야이냐에 따라서 아마 좀 상담도 받으시고 하면 또
직업 훈련의 기회가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사실 저희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서도 이제 평생 교육을 위해서 컨택 아카데미라는 기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판교에 요새 지금 판교에 이제 여러 가지 벤처 기업이 많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중심이 기업 맞춤형 교육인데 아까 선생님용 교육도 있고 일반인용 교육도 있고 뭐 중고등학생용 교육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기업 맞춤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뭐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뭐를 필요로 하는지를 받아서 커리큘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임 교수 한 분을 섭외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서 필요로 한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주임 교수 한 분을 섭외를 해서 컨텐츠를 디벨롭을 하고 이게 원하는 컨텐츠냐 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 주임 교수가 거기에 맞는 또 강사를 섭외를 하는 거니까 풀이 완전히 열려있는 풀입니다. 그 나이 든 중년층들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완전 오픈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고령화 사회에서 연배가 드신 분들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건강하고 그런데 이제 자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 자아 문제. 그런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평생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말씀하실 거. 저희가 그 제도로 보면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재교육 쪽은 고용부에서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어떤 그 여러 뭐 학원을 활용하기도 하고 폴리텍을 활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평생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 평생교육, 인생 2모작, 3모작 시대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대학 특히 전문대학의 기능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등 직업교육기관으로 바뀌고 실제로 성인 학습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다시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좀 더 유연하고 또 맞춤형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지금 이제 고용부하고 좀 더 협업하면서 그런 고용 훈련이나 이런 성격들을 전문대에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또 전문대에서 사회 맞춤형으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굉장히 맥락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서 이 그 학위를 그러니까 교육 훈련시키고 학위를 주는 이런 과정들을 좀 대폭 2017년에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도 확보했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과연 정말 미래의 학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들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학교가 바뀔 수밖에 없죠.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죠.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운 문제 말씀. 저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뭐 아침이 되면 등교해가지고 몇 시까지 수업을 하고 나오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그런 학교는 점점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등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디지털 스쿨이라든지 뭐 온라인 상의 교육, 사이버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뭐 매일같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갔다가 등교하고 학예하고 이런 학교의 개념은 많이 옅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은 학교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공급자 위주의 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아마 학생 위주로 학생이 이제 수요자가 되고 수요자 위주로 이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뭐 맞춤형 교육이든지 뭐 개인의 그 개성을 이제 존중한, 뭐 능력을 존중한 교육,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류의 학교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외국에 이제 선진학교 보면은 사례를 좀 예를 들면 뭐 칸 아카데미 이런 곳에서는 뭐 초등, 중등 정도만 놓고 이제 학년 자체가 없습니다. 학년 자체가 없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듣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트스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글 직원이었던 분이 나와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분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반을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반을 편성을 해서 일종의 프로젝트 위주로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해가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그 학교,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학교랑은 좀 다른 학교가 생길 거고, 좀 어떻게 뭐라 그러나
급진적으로 생각하면 뭐 지금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구분 자체도 이제 없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적에 학교라고 하는 물리적인 거는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아마 공급자 위주에서 이제 학생 위주로 가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실제로 가고 있다고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많이 와, 되고 있죠. 그 엄청난 변화인데요. 지금 뭐 상상만 해도 말씀하십시오. 정 교수님. 네, 그 지금 말씀해주신 미국의 칸랩 스쿨이나 알트 스쿨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학교의 어떤 예시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게 칸랩 스쿨을 만든 이제 살만 칸이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구글에서 만든 아까 알트 스쿨, 구글도 사실은 세계 굴지 IT 기업인데, 이런 학교들이 학교 운영을 굉장히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협동적인 아까 말씀해 주신 프로젝트 학습이나 팀 학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서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미래 사회에 필요한 그 인재상이 IT 능력만 갖고 지식만 가지고 혼자 예를 들어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지식만 습득한 사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물론 이제 협업하고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아까 신현님 공감의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학교의 역할이나 아니면 내용이 바뀔 수는 있지만 학교의 중요한 목적은 역시 살아있다.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목적으로서는 존재해야 되고, 다만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는 학교는 제가 볼 때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고, 빨리 우리나라에서도 변화의 모습을 갖고 미래를 선도하는 학교로의 전환, 이게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영창 의원님 듭니다. 네. 언제 이렇게 바뀝니까? 그래서 서서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 준비하시면 말씀 늦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미 이제 좀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말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 어떤 그 개별화된 수업이 가능한 어떤 그 ICT를 갖추고 있는 부분,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선택이 자유로운 부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무학년제로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언급 안 됐던 것 중에 평가 부분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필고사로 이렇게 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과정을 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칸랩 스쿨 같은 경우에 아예 평가가 없다고 합니다. 평가 자체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어떤 교습하는, 그러니까 그 학습하는 형태도 바뀔 거고, 학년제, 학제도 바뀔 거고, 평가 방법도 바뀔 거고,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그거를 뭐 실제로 이 정규교육, 공교육에서 그렇게 갑자기 가자 그러면 아마 큰일 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초등학교가 내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2018년부터 적용이 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육과정을 보시면 실제로 분량을 굉장히 좀 줄였습니다. 20% 좀 줄이고. 많이 좀 줄이시죠. 저희 기준에서는 20%가 굉장히 많이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20%를 줄이고 실제 이제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많이 가도록, 그리고 또 융합 수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도 지필고사 결과 평가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평가 부분들이 강조된 형태로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들 개발되고 선생님들 연수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유학기제에서 그 성공했던 그 학생 중심의 수업, 그리고 평가를 없앤 부분에서 그래도 작동한다.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교육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수하고 교과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는 이것들을 정부가 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허용해 주는 게 실제로 개혁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교육청에서 미래 혁신학교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재정 지원도 같이 하면서 열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교수 학습에 있어서 학교의 권한, 그 다음에 교사의 권한들을 확대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관님께서 조금 전에 시험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학기제는 시험을 안 보죠. 네네. 시험 안 보는 학교 생길 수 있을까요?
이제 정재현 교수님 시험, 정말 이 깜짝 놀랄 변화인데 네네. 그런 사회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시험을 안 보는 걸 교육학적으로 본다면 좀 저는 반대하고요. 반대하세요? 네. 저런 교육학자님께서 계시니까 시험이 계속 있는. 네, 맞습니다. 시험이 왜 필요하냐면 시험이라는 현재 지필 시험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평가는 교육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사에 비유해 보자면 교사가 처음에 아이가 왔을 때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 아이가 어느 수준이냐 이것도 평가고요. 그 다음에 처음의 수준에서 얼마나 얘가 또 발달을 했느냐 이런 것들도 평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딱 결과로 정답을 몇 개 맞췄느냐라는 평가, 그 다음에 얘가 몇 등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 이걸 이제 시험이라고 표현한다면 저도 없어져야되는데 찬성을 하지만 교육적 목적의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구분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절대 평가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찬성하십니까? 그 요새 지금 계속 사이버 얘기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버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는 하지만 그게 전부 대체할 수는 없다는 말씀들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K무기라는 거를 합니다. 무기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코리아 붙여갖고 새 학교가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가 이제 뭐 총장님들끼리 MOU를 맺어서 그 공대의 기본적인 개론 과목들은 그 사이버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달에 가서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녹화를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대학교 강의를. 근데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는 그렇게 듣지만 결국은 모여갖고 거기서 배운 것들 가지고 아이디어 얘기하고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산 지식이고 새로운 거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교육이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져야지 되는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면 앞에서 눈을 하신 바와 같이 학벌 중심의 또는 그런 학벌을 따기 위한 경쟁 중심의 이런 교육 풍토가 바뀔까요? 다일루션이 되겠죠. 다일루션이 되겠죠. 아주 제일 스타 강사들이 이제 몇 명이서 강의를 하고 다 그걸 듣고 이제 또 모여갖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듣는 것들은 뭐 어느 대학 교수님 강의를 뭐 그 대학은 그 대학 교수님 강의만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면이 다일루션은 되겠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졸업했느냐의 졸업장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학벌주의나 학력주의 이렇게 의미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 독점적인 어떤 내용은 사실은 어느 교수님한테 배웠느냐, 어느 학과를 나왔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차관님이 경제학자시긴 한데 이 경합성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는 애들이 굉장히 소수의 애들만 딱 들을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해 주신 교육부가 하는 10개 대학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강좌들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K무크라던가 아니면 외국의 코세라나 이런 무크가 뭐 세계 유명 대학들이 다 강의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식의 또는 강의의 독점적인 어떤 수강을 통한 졸업장은 사실은 영향력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덧붙인다면 실제로 사회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발휘했느냐라는 어떤 경험과 경력 이걸로써 본인의 역량을 좀 확인하고 증명하는 세상에 아까 말씀하신 그게 직무 역량 표준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벌주의가 조금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대학 졸업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 이제 초연결. 초연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보라든가 뭐 심지어는 이제 기계까지도 초연결이 되는데 여태까지 학벌이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뭐였냐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제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필요한 일을 할 때 그 옆에 있는 그 집단하고 연결을 사실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만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맥 중심에. 그러니까 인맥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되면 지금 사실은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 진짜 전문가가 누구고 이게 내 주위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어에 대한 것도 이제 요즘에 기계 번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언어 영역까지 파괴가 되면 정말로 이제 글로벌하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하고 연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 능력만 있으면 학벌이 지금처럼 그렇게 중요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학벌은 아마 점점
약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제 학벌 사회 폐해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네. 정말 이걸 이제 능력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좋은 대학의 뭐 이 독점력을 굉장히 낮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입시나 이런 것도 이제 한 줄 세우기가 아닌 형태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정말 네.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춰서 A 대학이 아니라 나는 C 대학에 이과가 더 맞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간다면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나는 직장 가는 게 더 맞을 수 있다 지금. 그러면 먼저 취업하고 그래서 본인이 일하다가 나중에 또 후진학해서 또 필요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받고 이런 사회로 간다면 지금에 있는 굉장히 그 학벌주의 자체는 상당히 그래도 줄여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벌도 이게 더 부패 연관이 돼가지고요. 제 4차 산업혁명이 잘 되면 이 부패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선생님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뭘 좀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고 해도 학생들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이 교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인재를 키우자고 오늘 토론을 했잖아요. 예. 그 미래 인재 키우려면 사실은 선생님들부터가 사실은 미래형 인재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여러 번 이제 미래 인재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협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선생님들이 사실은 먼저 갖추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가진 분들이 진짜 선생님이 되실 것 같고요. 한 아주 재밌는 사례를 들면 그러니까 조지아텍의 이제 무크 강좌에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강좌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이 수강을 했을 거잖아요. 거기에 조교가 9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교를 끝나고 나서 어떤 조교가 제일 좋았냐 이렇게 인기 투표를 해서 뽑힌 조교가 사실은 그 인공지능이었어요. 로봇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떤 지식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는 기계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의 역할은 인성교육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도전하고 이렇게 모험 정신을 키워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팀 프로젝트 같은 거를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성공했을 때 그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반대로 실패했을 때는 이게 실패해도 괜찮다. 그리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키워줄 수 있는 분들. 그런 분이 이제 진짜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지식의 종류를 우리가 명시지와 방법적 지식으로 나누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학교에서는 이 명시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만에 너무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교사의 역할이. 예를 들면 자전거 타는 걸 가르치는데 아무리 강의식으로 자전거 타는 거를 약간 왼쪽으로 흔들릴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어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 아무리 이걸 얘기하고 시험을 봐서 자전거 타는 법 얘는 완벽하게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자전거를 못 타는 거거든요. 타봐야 알죠. 타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의 지식 또는 교사의 역할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실제 문제 해결력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사실은 자전거를 타도록 시키고 선생님이 뒤에서 잡아주고 얘가 넘어지지 않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개별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학습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는 것도 사실은 얘가 어떻게 잘 탔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의 역할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저도 오늘 반성하자면 사범대학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사범대학 소속인데 그래서 사범대학도 그동안 지식 위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닌가. 이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학생들이 교사가 될 학생들인데 그렇다면 교사 현장에서 교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교수들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화여대가 올해 한 해 동안 창의적 교원 양성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수법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창의적인 교수가 창의적인 교사를 양성하고
또 창의적인 학생으로 이어지는 창의성 전이모형이라고 저는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창의성이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문제 해결력도 또는 가르치는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사범대학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뭐 국어과, 영어과, 수학과 이런 식으로 학생들 뽑죠? 네네. 그럼 그건 그 융합형하고 맞는 겁니까? 그래서 아마 어제 발표한 거에도 중영역을 이제 배운다거나 중영역을 네, 뭐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사실은 국어 교사가 국어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의 삶의 전체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의 국어의 이 역할 이런 것들의 관계 맺기를 좀 같이 사범대나 아니면 뭐 교대에서도 같이 좀 노력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앞에서 네. 뭐 다 잘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원 양성도 이제 단순히 어떤 지식을 배우셔서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학생들을 가리킬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어떤 창의적 융합적 학생을 이렇게 길러낼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걸 하려면 실제로 그 교원 양성 과정 자체도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지한 토론하는 가운데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시는데요.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한 번씩 하실 기회밖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박 원장님 시작하실까요? 예, 뭐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먼 미래보다 가까운 미래에 이게 실제로 현실화가 되려면 저는 입시제도가 어떻게 하든 이 교육에 맞게 현실화가 돼야지 쫓아가는 거가 아닌가. 그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그게 가장 현실적인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입시제도를 잘 만들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 잘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정재영 교수님. 그동안 학교가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히 학교에서 우수한 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소수가 행복한 학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의 주인공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생 한 명 한 명이 학습에서 성공하는 경험을 해보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교육의 변화, 목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행복교육. 지금까지 교육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많은 아이들에게. 많은 아이들이. 네. 어느 분, 신현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나서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런 토론을 보면서 아마 우리나라의 장래가 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준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국회에 그 클라우스 슈밥 박사를 모셔서 한번 강연을 들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러면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이 우리나라 성장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의 방식은 실제로 양적으로 굉장히 확대하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하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질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이러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 자체가 학생들이 정말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학생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의 그 품질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실이 바꾸지도록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교육과정도 바꾸고요. 교원 양성도 바꾸고 대학 입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말 새로운 변화에 맞는 이런 학생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에 참가해 주신 신용현 의원님 그리고 박태현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이영차관님, 정재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TV를 함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학벌과 학력 위주의 한 줄 세우기 교육 1등만이 인정받는 승자 독식의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미래에는 더 이상 이런 교육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 그리고 경쟁이 아닌 행복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EBS 교육대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